어르신, 괜찮으세요? 도윤이 성애를 도와준 그날, 그들의 얽힌 인연의 끈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가운 쇠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그러나 그의 필사적인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만식은 차갑게 웃으며 등을 돌렸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성애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렸다. 도윤의 목에 난 초승달 모양 흉터가 그녀의 시선에 들어오는 순간 성애의 눈빛은 흔들렸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린 것처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히를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이 목소리는 도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야? 엄마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낯설면서도 그리운 걸까? 어둠이 깔린 고시원 방 안에서 한 남자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꼭 껴안고 있었다.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는 너무나 오래되어 소리가 갈라지고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는 매일 밤 이 목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언제부터 자신의 곁에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이 목소리만이 그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이 남자는 세상에 홀로였다. 가족도 친구도 기댈 곳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고 작은 전기포트 하나가 그의 부엌이자 식당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날짜 표시는 몇 달 전에 멈춰 있었다. 시간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어차피 매일이 똑같았으니까. 창밖으로 새벽 4시의 어둠이 보였다. 곧 일어나야 했다. 오늘도 건설 현장에 나가야 했다. 허리는 이미 펴지지 않을 만큼 아팠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켜켜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쉴 수는 없었다. 쉬는 순간 굶어야 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다.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과 생기 없는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목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어릴 적 생긴 것이라고 들었지만 정확히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몰랐다. 기억이 없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옷을 입고 현장용 작업복을 걸쳤다. 낡아서 곳곳이 해지고 얼룩진 옷이었지만 이것마저도 소중했다. 가방에 김밥 한 줄과 물통을 챙겼다.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김밥이었지만 오늘의 점심이자 저녁이 될 것이었다. 그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한 번 더 쓰다듬었다. 이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다. 이것이 사라지면 자신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들었다. 누군가 다투는 소리였다. 고시원에는 각자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모두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거리는 을씨년스러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 몇몇 노숙자들이
골판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될지 모른다고. 아니, 이미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첫 차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오늘 번 돈으로 내일을 버티고 내일 번 돈으로 모레를 버티는 삶이었다. 저축이라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다. 아프면 안 됐다. 병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으니까. 버스가 왔다. 그는 천천히 올라탔다. 운전기사는 그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빛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무시했다. 이미 수없이 겪은 일이었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한때는 달랐다. 그도 꿈이 있었다.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게 행복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그들과 정을 나눴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왔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빚만 남았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수십 년을 일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했다. 다른 인부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현장 감독이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오늘은 철근을 옮기는 일이었다.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다음부터 일을 주지 않을 것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석에 앉아 김밥을 꺼냈다.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을 먹거나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다. 그는 혼자 김밥을 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어릴 적 누군가 자신에게 하늘을 보라고 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그 누군가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다. 오후 작업 중 갑자기 누군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도윤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노인을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물을 먹였다. 다른 인부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그럴 수 없었다. 이 노인이 자신처럼 세상에 홀로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실어갔다. 도윤도 함께 병원으로 갔다.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의아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일까지 포기하고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지만 그냥 가버릴 수는 없었다. 응급실 대기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며 기다렸다. 작업복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다른 보호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러나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시선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와 설명했다. 노인은 탈수와 저혈압으로 쓰러진 것이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충분한 수액을 맞고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는 말에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의사는 보호자냐고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냥 현장에서 쓰러진 분을 모셔왔다고 말했다. 저녁 무렵 노인이 깨어났다. 병실로 들어간 도윤을 보고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박성애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생각보다 품위가 있어 보였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의 재질과 손에 낀 반지를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도윤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다. 성애는 그에게 왜 도와주었냐고 물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다. 혼자 살아보니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순간 성애 주변에도 아무도 없길래 얼른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달려갔다고 말했다. 성애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슬픔과 연민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했다. 도윤은 사양하려 했지만 성애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병원 근처 식당으로 성애를 모셨다. 소박한 국밥집이었다. 도윤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다. 성애는 그가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도윤은 밥을 먹다가 국물이 목에 걸려 기침을 했다. 순간 그가 목을 감싸 쥐었고 그의 손가락 사이로 목에 난 흉터가 드러났다. 성애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그 흉터에 고정됐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다. 도윤은 성애가 흉터를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는 괜히 민망해서 손으로 목을 가렸다. 어릴 적 다친 거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성애는 계속 그 흉터를 응시했다. 이 모양, 정우가 늘 말하던 그 아이. 성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30년 전 사라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 최정호는 아들 목에 난 초승달 모양 흉터를 항상 걱정했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다. 설마 이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성애는 도윤에게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성애의 이름과 연락처만 간단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계속 그 노인을 생각했다. 왜 그런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묘하게 편안했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자신에게는 과거도 기억도 가족도 없었으니까. 고시원 방에 돌아와 카세트 플레이어를 켰다. 여전히 그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아니, 그런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환영이 보였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보니 성애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도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자신을 만나줄 수 있겠느냐고. 도윤은 왜 자신을 만나려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오늘은 현장 작업이 없는 날이었다. 그는 성애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주소를 보고 놀랐다. 강남의 한복판이었다. 약속 장소는 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도윤은 자신의 낡은 옷차림을 돌아봤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입구에서 직원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성혜가 미리 연락해놔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성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제와는 다른 품이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혜는 그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도윤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성혜는 차를 주문하고 도윤에게 편하게 있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다.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집에서 정원 관리와 청소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물론 제대로 된 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도윤은 당황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성혜는 말했다. 도윤이 자신을 도와준 모습에서 진심을 봤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일을 포기하고 병원까지 따라와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런 사람을 믿고 싶다고. 도윤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급여 조건을 들었을 때 도윤의 눈이 커졌다. 현장에서 한 달 내내 일해도 벌기 힘든 금액이었다. 게다가 숙식까지 제공한다고 했다. 도윤은 의심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성혜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다. 성혜는 도윤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라운지를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당장 다음 달 방세도 걱정인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으며 고민했다. 자장가 소리가 그를 진정시켰다. 마치 누군가 괜찮다고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 성혜에게 전화해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로. 도윤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다. 화면에는 성혜의 번호가 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올라왔다. 그는 고시원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좁고 누추한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성혜의 집에 들어가면 다를 것이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기대들이 있을 것이었다. 도윤은 창밖을 내다봤다. 회색빛 하늘 아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역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면 됐다.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까?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보였고 다음 주면 방세를 내야 했다. 건설 현장 일은 불안정했다. 비가 오면 일이 없었고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허리는 점점 더 아팠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부감이 일었다.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의 본능 같은 것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상처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결국 그는 전화를 걸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오늘은 그냥 쉬기로 했다. 내일 다시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라면을 끓여 먹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켰다. 익숙한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이 소리만 있으면 됐다. 다른 건 필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성혜였다. 그녀는 도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했다. 도윤은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성혜는 이해한다며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왜 성혜는 그렇게까지 자신을 원하는 걸까? 세상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굳이 자신 같은 사람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의심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니까. 며칠이 지났다. 도윤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 일은 계속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성혜의 제안이 맴돌았다.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이 떠올랐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동네 슈퍼에서 우유를 사고 있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승인이 되지 않았다. 잔액 부족이었다. 도윤은 당황해서 지갑을 뒤졌다. 현금도 없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짜증을 냈다. 결국 그는 우유를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존심이 무너졌다. 우유 한 팩도 못 사는 자신이 초라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지는 것 같았다. 방에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성혜의 번호를 다시 봤다.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성혜가 받았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냐고. 성혜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녀는 도윤이 결정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내일 당장 오라고 했다.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결정을 내렸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다. 어쩌면 이게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그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카세트 플레이어. 그게 전부였다. 인생의 전부가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도윤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방 제일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자장가를 들었다. 목소리가 속삭였다. 괜찮을 거라고. 용기를 내라고. 도윤은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도윤은 눈앞의 광경에 압도됐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정원은 넓었고 건물은 위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내려다봤다. 이곳에 과연 자신이 어울릴까? 불안이 엄습했다. 정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성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반갑게 맞이하며 안으로 안내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현관에 올라섰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다. 성혜는 그를 이곳저곳 안내했다. 거실은 호텔 로비만큼 넓었고 천장은 높았다.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가구들은 모두 고가품처럼 보였다. 도윤은 숨이 막혔다.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성혜는 그가 지낼 방으로 안내했다. 별채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작다고는 했지만 도윤이 살던 고시원의 2배는 됐다. 방에는 침대와 옷장, 책상이 갖춰져 있었고 딸린 화장실까지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다. 믿기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성혜는 짐을 풀고 쉬다가 저녁에 본체로 오라고 말하고 나갔다. 혼자 남은 도윤은 침대에 앉았다. 푹신한 침대였다. 고시원의 딱딱한 매트리스와는 차원이 달랐다. 창밖을 내다봤다. 넓은 정원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잘 가꿔진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분수대도 보였다. 이곳이 정말 자신이 지낼 곳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편했다. 이 모든 게 너무 낯설었다. 가방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것만은 어디서든 곁에 두고 싶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정리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저녁 무렵 도윤은 본체로 향했다. 성혜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긴 테이블이 보였다. 테이블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다. 성혜가 그를 소개했다. 이분이 앞으로 집안일을 도와주실 한도윤 씨라고.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쏟아졌다. 그중 가장 날카로운 시선은 상석에 앉은 중년 남자에게서 나왔다. 최만식이었다. 성혜의 시아주버님이자 고인이 된 남편 최정호의 친동생이었다. 그는 현재 회사의 실권자였다. 만식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만식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다. 형수님, 저런 사람을 왜 집에 들이십니까? 겉으로 봐도 믿을 만한 사람 같지 않은데요. 성혜는 조용히 만식을 제지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다. 식사가 시작됐다. 도윤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도윤은 입맛이 없었다. 만식은 계속 그를 흘끔흘끔 쳐다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른 가족들도 도윤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듯이.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별채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숨이 막혔다. 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게 두렵게 느껴졌다. 특히 만식의 시선은 적대적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싫어하는 걸까? 다음 날부터 도윤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정원 관리가 주된 업무였다. 잔디를 깎고 나무에 물을 주고 낙엽을 쓸었다. 건설 현장보다는 훨씬 편한 일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었다. 본체에서 일할 때마다
만식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어느 날 정원에서 일하던 중 만식이 다가왔다. 그는 도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 얼씬거리지 말게. 형수님을 속일 생각은 하지도 말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식은 비웃으며 돌아갔다. 도윤은 흙을 만지며 생각했다. 여기 오길 잘한 걸까? 차라리 고시원이 나았던 건 아닐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이미 고시원 방은 정리했고 여기서 버는 돈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도윤은 조금씩 이곳 생활에 적응했다. 성에는 친절했다. 가끔 정원에 나와 도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녀는 도윤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 성에는 도윤의 목에 난 흉터를 자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했다. 도윤은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다만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목을 가렸다. 밤이 되면 도윤은 방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었다. 자장가 소리가 그를 위로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물질적으로는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식의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더욱 그랬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창밖을 내다봤다. 본체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아직 깨어 있었다. 도윤은 문득 궁금했다. 저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왜 성에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걸까? 그리고 만식은 왜 그렇게 자신을 경계하는 걸까? 의문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도윤은 어느 정도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허드렛 일을 했다. 성에는 여전히 친절했고 다른 직원들도 조금씩 그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만식만은 여전히 냉랭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다. 도윤은 정원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져 나뭇잎들이 계속 떨어졌다. 그는 묵묵히 일했다. 일하는 게 편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점심 무렵 본체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급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다. 도윤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곧 한 직원이 달려와 도윤을 불렀다. 본체로 빨리 오라고 했다. 도윤은 서둘러 뒤따라갔다. 본체 안은 긴장감이 흘렀다. 경호원들이 모여 있었고 만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성에는 소파에 앉아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만식이 도윤을 보자마자 손가락질했다. 내 짓이지. 내가 훔쳐간 거지. 도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무엇을 훔쳤다는 건지. 만식은 소리쳤다. 금고에서 중요한 문서가 사라졌다고. 회사 주식 관련 서류들이라고. 그 서류가 없으면 큰일이라고. 도윤은 황당했다. 자신은 그런 거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만식은 믿지 않았다. 내가 아니면 누가 훔치겠나. 넌 항상 본체를 기웃거렸잖아. 이미 증거도 있네.
만식은 경호원들에게 도윤의 방을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도윤은 당황해서 막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은 이미 별채로 향했다. 성에는 말리려 했지만 만식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빨리 확인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다. 잠시 후 경호원들이 돌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봉투와 돈다발이 들려 있었다. 도윤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도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 건 자신이 넣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방에 몰래 넣어둔 것이었다. 도윤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그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 누명을 씌운 거라고. 하지만 만식은 비웃었다. 전형적인 도둑의 변명이야. 증거가 다 나왔는데 뭘 더 말하나.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성희는 잠시 기다려보자고 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만식은 단호했다. 이건 명백한 절도 행위라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도윤은 경찰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그의 방에서 나온 서류와 돈. 경찰은 도윤을 연행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도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억울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차에 태워지기 전 도윤은 뒤를 돌아봤다. 성혜가 현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믿기 힘들다는 듯,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하는 듯.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끝이었다. 새로운 삶은 한 달 만에 무너졌다. 경찰서 유치장은 차갑고 좁았다. 도윤은 딱딱한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평생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세상은 왜 계속 자신을 짓밟는 걸까? 밤이 되자 유치장은 더욱 어두워졌다. 도윤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그리웠다. 그것마저 압수당했다.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갔다. 이제 그를 위로해 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조사가 시작됐다. 형사는 증거가 명백하다며 자백하라고 압박했다. 도윤은 끝까지 부인했다. 자신은 결백하다고. 누군가 자신을 모함한 거라고. 하지만 형사는 믿지 않았다. 증거가 다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며 짜증을 냈다. 도윤은 절망했다. 누가 자신을 도와줄까?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다. 성혜는 자신을 믿어줄까? 아니, 그녀도 증거를 보고 실망했을 것이다. 자신은 정말 혼자였다.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오후가 되어 한 사람이 도윤을 면회하러 왔다. 윤경렬이라는 복지센터 직원이었다. 그는 도윤의 사건을 뉴스에서 보고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도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증거가 너무 깔끔하게 나왔다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다고. 경렬의 말에 도윤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다. 경렬은 자신이 조사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도윤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면회가 끝나고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완전한 절망은 아니었다.
경렬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믿어줬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다. 도윤은 창살 너머 하늘을 바라봤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유치장의 시멘트 바닥은 뼈까지 시렸다.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다. 며칠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1년이 하루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옆칸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 끝에서는 간수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는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를 멍하니 바라봤다. 저 금처럼 자신의 인생도 갈라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다.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몰려왔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건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건지, 존재 자체가 죄인 건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되면 차가운 밥과 국이 들어왔다. 도윤은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죽지 않기 위해 먹을 뿐이었다. 밥알이 목에 걸렸다. 삼키기 힘들었다. 그는 물을 마셨다. 미지근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경렬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도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윤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경렬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혜 씨 댁의 CCTV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날 하필 시스템 점검으로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너무 우연이라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 같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희망을 갖기 어려웠다. 증거가 없으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다. 경렬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도윤은 감사하다는 말을 겨우 내뱉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면회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도윤은 무너졌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계속 고통만 주는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다. 문득 카세트 플레이어가 떠올랐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 경찰 증거 보관실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다. 차갑고 어두운 곳에 그 자장가를 들을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다. 그 목소리가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이제 그마저 없었다. 며칠 후 변호인이 선임됐다. 국선 변호인이었다. 중년에 지친 얼굴을 한 변호사는 도윤의 사건을 대충 훑어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불리하다고 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 같았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일주일 후였다. 도윤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유치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다른 수감자들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 혼자 있고 싶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꿈이었다. 감옥에 갇히는 꿈이었다. 평생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는 꿈이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을 고르기 힘들었다. 어느 날 아침 간수가 면회객이 왔다고 알렸다. 도윤은 의아했다. 격렬이 아니라면 누가 올까? 면회실로 가보니 성애가 앉아 있었다. 도윤은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성애는 도윤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성애와 마주봤다. 성애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성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당신이 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어요. 하지만 증거가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었다. 성애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도윤의 목에 난 흉터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면회는 끝났다. 돌아가는 성애의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유일하게 자신에게 따뜻했던 사람마저 떠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유치장으로 돌아와 벽을 향해 앉았다.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은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추웠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그저 존재가 죄인가? 평생 혼자였고, 평생 버림받았고, 이제는 범죄자 취급까지 받는다. 이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인가? 창살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도윤은 그 빛을 바라봤다. 저 달빛처럼 자신도 언젠가는 밝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성애는 저택으로 돌아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도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절망적인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다. 정말 그가 도둑일까? 증거는 명백했다. 그의 방에서 서류와 돈이 나왔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도윤은 그런 사람 같지 않았다. 한 달 동안 지켜본 그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욕심도 없어 보였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중요한 서류를 훔칠 이유가 있을까? 성애는 도윤의 목에 난 흉터를 떠올렸다. 그 모양이 계속 신경 쓰였다. 초승달 모양.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이가 들어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지만 식욕이 없었다. 만식은 도윤의 체포 소식에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며 으스댔다.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역시 저런 떠돌이는 믿으면 안 된다고. 성애는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반박할 기력이 없었다. 밤이 되어 성애는 침실로 올라갔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 정우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는 늘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 도윤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 성애는 남편이 그리웠다.
문득 무언가 생각이 났다. 정호의 유품들이 보관된 창고가 있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너무 슬퍼서 손댈 수 없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열기 힘들었다. 그러나 오늘은 왜인지 그곳에 가보고 싶었다. 성에는 가운을 걸치고 창고로 내려갔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 전등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공간을 비췄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들 사이를 걸었다. 정호의 옷, 책, 서류들이 담겨 있었다. 손으로 만지자 먼지가 날렸다.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다. 기억 속에 없던 상자였다. 성에는 그것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봉투에 담긴 편지가 있었다. 카세트 겉면에는 정호의 글씨로 성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성혜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뭘까? 왜 이런 게 여기 있었던 걸까? 그녀는 카세트를 들고 서재로 올라갔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먼지를 털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들리더니 정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성혜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성혜는 숨이 멎었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살아생전 듣던 그 목소리였다. 그녀는 플레이어 앞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알고 있어. 만식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걸. 회사를 독차지하려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만약 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면 그건 진짜 사고가 아니야. 만식이 관여했을 거야. 성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만식이 개입했다는 건가?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녹음은 계속됐다. 그리고 성혜야, 우리 아들. 도준이를 꼭 찾아줘. 만식이 아이를 어디론가 보냈어. 보육원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어. 아이 목에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어.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야. 그 흉터로 꼭 찾아줘. 우리 아들을. 부탁해. 목소리가 끊겼다. 테이프가 끝났다. 성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온몸이 떨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도윤의 목에 난 흉터, 초승달 모양이었다. 그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30년 동안 찾던 아들이었다. 성혜는 일어나 봉투를 열었다. 편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만식이 어떻게 정호를 음해했는지,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는지, 그리고 아이를 멀리 보냈는지,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정호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증거를 모으기 전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성혜는 편지를 꼭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만식이 모든 것을 빼앗았다. 남편의 생명을 빼앗고 아들을 빼앗고 회사를 차지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다.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행동해야 했다. 도윤을 구해내야 했다. 아니, 자신의 아들 도준이를 구해내야 했다. 성혜는 전화기를 들었다. 경렬에게 연락했다. 만나야 한다고.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경렬은 놀라며 바로 오겠다고 했다. 성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초승달이었다. 아들의 목에 새겨진 그 모양처럼.
그녀는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들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만식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녀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정호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다. 성혜야, 우리 아들을 꼭 지켜줘. 그 아이가 받을 사랑을 대신 줘. 미안해, 사랑해. 성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아들을 찾아 지켜내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렬이 저택을 찾아왔다. 성혜는 그를 서재로 안내하고 문을 닫았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카세트와 편지를 경렬에게 보여줬다. 경렬은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경렬은 즉시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혜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카세트는 증거 능력이 약할 수 있다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렬은 고민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성혜는 도윤이 가지고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를 떠올렸다. 경찰이 압수했을 것이었다. 혹시 그 안에 다른 녹음이 있을지도 몰랐다. 정우가 남긴 것일 수도 있었다. 성혜는 경렬에게 도윤의 압수품을 확인할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다. 경렬은 변호사를 통해 증거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성혜는 즉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했다. 경렬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움직였다. 며칠 후 경렬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다. 증거물 열람 허가를 받고 도윤의 압수품을 확인했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경렬은 조심스럽게 꺼내 살펴봤다. 안에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플레이어를 작동시켰다. 처음에는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마 도윤의 어머니, 즉 성혜의 목소리일 것이었다. 경렬은 테이프를 빨리 감았다. 자장가가 끝나고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남자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형만 없으면 회사는 내 거야. 만식의 목소리였다. 경렬은 귀를 기울였다. 브레이크를 조작하면 돼. 산길 절벽에서 사고처럼 보이게.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아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육원에 맡겨. 신원 기록을 흐리게 처리해. 다시는 찾을 수 없게. 경렬은 숨이 멎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만식이 정우를 해치려 했고 아이를 멀리 보낸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정우가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테이프를 아들에게 남긴 것이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경렬은 즉시 이 사실을 성혜에게 알렸다. 성혜는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만식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경렬은 녹음 파일을 복사하고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음성 감정 결과 만식의 목소리가 맞다고 확인됐다. 또한 녹음 당시 배경음을 분석한 결과 최 씨 집안 본가의 서재에서 녹음된 것으로 추정됐다.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졌다. 성혜는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만식을 살인 교사 미수, 영아, 유기,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녹음 파일과 정호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만식은 황당해했다. 자신을 고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혜를 찾아왔다.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성혜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이런 게 있냐고 더듬거렸다. 성혜는 조용히 말했다. 정우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증거를 남겼다고. 만식은 변명하려 했다. 합성이라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혜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경찰이 조사할 것이라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나가려다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도윤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혜는 대답했다. 도윤은 제 아들입니다. 30년 전 당신이 빼앗아간 제 아들이에요. 만식은 비틀거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성혜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드러날 겁니다. 도망칠 곳은 없어요. 만식은 저택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권력과 자신감은 사라지고 공포만 남았다. 성혜는 창밖으로 그를 지켜봤다. 오랜 세월 자신을 속인 그 남자가 마침내 무너지고 있었다. 성혜는 즉시 도윤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도윤은 무죄라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변호사는 놀라며 재판 연기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면 사건이 뒤집힐 거라고. 성혜는 경찰서로 향했다. 도윤을 만나야 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모든 걸 알려줘야 했다. 차 안에서 성혜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다. 아들을 찾았지만 그 아들이 겪은 고통이 너무 컸다. 경찰서에 도착해 면회를 신청했다. 특별허가를 받아 긴 시간 동안 면회할 수 있었다. 도윤이 면회실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에는 희미한 빛이 돌아와 있었다. 경렬에게서 희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성혜는 도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도윤은 당황했다. 왜 우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진실을 말해줬다.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30년 전 잃어버린 도준이라는 것을.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에게 어머니가 있었다는 게, 가족이 있었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다. 성혜는 증거를 보여줬다. 목의 흉터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정우의 편지를 읽어줬다. 도윤은 손으로 목을 만졌다. 이 흉터가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표시였다. 둘은 유리창 너머로 손을 맞댔다. 30년 만의 재회였다. 성혜는 미안하다고,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계속 반복했다.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도윤에 대한 혐의는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오히려 만식이 도윤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본체의 CCTV를 다시 정밀 분석한 결과 만식의 측근이 도윤의 방에 몰래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다.
검찰은 도윤을 석방하고 만식을 소환했다. 만식은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지만 녹음 파일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도윤은 며칠 만에 햇빛을 봤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눈이 부셨다. 성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았다. 도윤은 어색했지만 그녀의 품에 안겼다. 낯선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편안했다.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온기였다. 성혜는 도윤을 저택으로 데려갔다. 이번에는 별채가 아니라 본체의 객실이었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다. 도윤은 어리둥절했다. 며칠 전까지 유치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곳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았다. 성혜는 도윤에게 편하게 쉬라고 했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충분히 쉬라고. 도윤은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자신이 정말 이 집의 아들인지, 이 모든 게 현실인지 혼란스러웠다.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은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내려갔다. 테이블에는 성혜만 앉아 있었다. 만식은 구속됐고 다른 가족들은 사건의 충격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성혜는 도윤에게 상석에 앉으라고 했다. 도윤은 망설였지만 결국 앉았다. 식사 중 성혜는 도윤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도윤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10살 때 입양됐지만 양부모가 곧 이혼하면서 다시 혼자가 됐다고. 그 후로는 계속 혼자 살았다고. 성혜는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게 가슴 아팠다. 만식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식사 후 성혜는 도윤에게 제안했다. 정식으로 친자 확인을 하자고. 법적으로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도윤은 동의했다. 자신도 확신을 갖고 싶었다. 다음 날 둘은 병원으로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그 사흘 동안 도윤은 저택에서 지냈다. 성혜는 도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은 조금씩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다. 성혜는 도윤에게 아버지 정호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정호가 마지막까지 아들을 걱정했다는 것을. 도윤은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됐다. 평생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실은 자신을 지키려 애썼다는 것을. 사흘 후 결과가 나왔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성혜와 도윤은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의사는 봉투를 건넸다. 성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서류에는 친자 확률이 적혀 있었다. 친자 확률 99.998%. 도윤은 성혜의 친아들이었다. 성혜는 서류를 꼭 쥐고 울었다.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도윤은 자신의 아들이었다. 도윤도 눈물을 흘렸다. 평생 혼자였던 자신에게 어머니가 생겼다. 가족이 생겼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30년의 공백이 메워지는 순간이었다. 성혜는 도윤의 등을 토닥였다.
도윤은 그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다. 차 안에서 성혜는 도윤에게 말했다. 이제 이름을 되찾으라고. 한도윤이 아니라 박도준으로 살라고.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박도준.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혜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 이야기였다. 만식이 구속되면서 경영권에 공백이 생겼다고. 이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도주는 불안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성혜는 말했다. 도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고. 정호가 원했던 일이라고. 하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고. 도준은 부담스러웠다. 자신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회사 경영 같은 건 할 수 없다고. 성혜는 웃었다. 괜찮다고. 시간이 있다고.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도준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도준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믿음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마웠다. 저택에 도착하자 경렬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만식의 공범들이 모두 검거됐다고. 도윤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도 체포됐다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도준은 안도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그날 밤 도준은 방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경찰에서 돌려받은 것이었다. 그는 테이프를 재생했다.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이제 알았다. 이 목소리가 어머니 성혜의 목소리라는 것을, 오랜 세월 자신을 지켜준 목소리였다는 것을. 도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이 찾아왔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한 달 후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다. 만식의 구속으로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언론은 연일 스캔들을 보도했다. 이사들은 긴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해야 했다. 이사회실은 긴장감이 흘렀다. 이사들은 각자의 계산을 하고 있었다.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누가 회사를 이끌 것인가? 회의는 시작되기 전부터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정각 오전 10시 성혜가 입장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상석에 앉았다. 이사들은 그녀를 주목했다. 성혜는 오랫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였고 창업자의 미망인이었다. 성혜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다고.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성혜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회사의 진짜 후계자를 소개하겠다고. 문이 열렸다. 도준이 들어왔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와 당당한 자세. 한 달 전에 그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사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성혜는 소개했다. 이 사람은 박도준이라고. 자신의 친아들이자 최정우 회장의 아들이라고. 정식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나타난 후계자라니. 성혜는 준비한 서류를 배포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증명서, 정호의 유언장.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사들은 서류를 검토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도주는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자였다. 한 이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다고. 경영 경험도 없지 않느냐고. 성애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장 경영을 맡기는 게 아니라고. 먼저 상무로 임명하고 배워가게 할 것이라고. 그때 도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저는 박도준입니다. 한도윤이 아닙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다. 도준은 계속 말했다. 30년 전 제가 사라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만식이 아버지를 해치려 했고 저를 멀리 보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도준은 노트북을 열었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만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정호를 제거하라는 지시, 아이를 멀리 보내라는 명령.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녹음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다. 도준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회사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정직한 경영을 하고 싶습니다. 성애는 도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자랑스러웠다. 한 달 만에 아들은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투표가 진행됐다. 이사들은 하나둘 손을 들었다. 결국 만장일치로 도준의 상무 취임이 승인됐다.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도준이 정당한 후계자였다. 회의가 끝나고 도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높은 건물들이 보였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자신은 떠돌며 살았다. 이제 이 건물의 임원이 됐다.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성애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고. 정호도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배워야 할 게 많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어머니가 옆에 있었으니까. 한편 만식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살인 교사 미수, 영아 유기, 문서 위조 사기. 죄목은 계속 늘어났다.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유죄는 확실했다. 재판날 도준과 성애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만식이 들어왔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권력과 오만함은 사라지고 초라한 노임만 남았다. 만식은 도준을 보고 눈을 돌렸다. 부끄러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징역 15년. 법정은 조용했다. 만식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인생은 끝났다.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다. 도준은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움도 연민도 있었다. 법정을 나와 도준은 성애에게 말했다. 이제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성애는 동의했다. 그들은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도준은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실함으로 인정받았다. 직원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봤다.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어느 가을 저녁 도준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성애가 직접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준은 미소를 지었다. 이 냄새가 좋았다. 집의 냄새였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는 짰다. 성혜가 아직간 조절에 서툴렀다. 하지만 도주는 맛있게 먹었다. 짠맛도 좋았다. 사랑의 맛이었으니까. 식사 후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성혜는 도준에게 물었다. 행복하니? 네, 어머니. 행복합니다.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성혜는 도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도준은 그 온기를 느꼈다. 평생 찾던 온기였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다. 집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밤이 되어 도주는 방으로 올라갔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카세트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주 듣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진짜 어머니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보름달이 떠 있었다. 도주는 미소를 지었다. 긴 방황이 끝났다.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았다. 박도준.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 30년의 공백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봄이었다. 도주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이 집에서 눈을 뜰 것이다. 어머니가 끓여준 아침을 먹을 것이다. 회사에 가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다. 하지만 도준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일 것이다. 평생 꿈꿔온 삶이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됐다. 도준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평화로운 얼굴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행복하길 기도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